어떻게 할 거야? 보아? 커야지 커야지. 나 내 방으로 생각했지 뭐야? 김금희 작가님 방 커야지. 진짜. 아 진짜로. 뭐가? 진짜 무조건이야. 안 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2월 세 번째 책방 노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은 세 번이나 했네요. 좀 성실했던 것 같고 6월 마지막 후반부에 쓴 근황을 좀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밴드 라쿠나의 보컬이자 기타를 또 맡고 있는 장경민님의 생일 책방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즐거운 시간들이 또 되었는데 특히 생일 첫째 날 당일. 네, 저희 이벤트 첫째 날이 그 장경민님의 생일 당일이었는데 또 본인이 직접 와주신 거예요. 멤버분과 함께. 그래서 주최하신 분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마침 그때 책방에 오셨던 손님들도 약간 미니 팬미팅처럼 되어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초도 끄고. 네, 그래서 생일 책방이 정말 생일 파티처럼 꾸려지는 장면이 있어서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래서 생일 책방은 사실 저희가 여름에도 계속 예정이 돼 있는 스케줄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씀의 좀 대표 프로그램으로 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스포를 살짝만? 좋아요. 스포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 스포가 되었다. 네, 7월에 스포를 해주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젠 곧 7월인데요. 저희 7월에 또 작가의 책상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또 너무 좋아하는 박서연 작가님의 신작이 나오는데 언제 이 소설을 또 쓰셨을까 봤더니 단편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겨레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나나 마들렌이라는 책도 없어요. 지금 너무 신간이어서. 그래서 사실 작가님 책은 저희가 읽어오면서 어떻게 작가님은 그 모든 주인공이 본인인 것처럼 쓸까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 책의 추천사에도 김수엽 작가님이 딱 그 지점을 짚어주셨더라고요. 이제 박서연은 한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으로 살아본 것처럼 그린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읽었던 그 마음인데 모두가 같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 아니야? 그 뭐야? 능력이 있는 거야. 사실은 초능력자인 거야? 가능한 것 같아 박서연 작가. 뭐 몇 회 차든가. 엄마로 살아보거나. 그럼 과거에 살아봤던 그게 지금 회차에서 소설을 풀어내시는 걸까? 그런 것 같아. 적어도 마법소녀는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7월 동안 확인해보자 좀. 덕후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재밌게 읽은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네. 이서수 작가님의 단편집 젊은 그니의 행진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시잖아요. 진짜 기다렸어요. 이서수 작가님 단편집 나오기를. 그동안 저희가 쫌쫌딸이 여기 실린 그쵸. 소설들로, 어디 발표된. 네, 조금씩 단편적으로 읽었었는데 그거를 한데 묶여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 동안 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맞아. 항상 해왔었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원래 평소에도 제 취향을 정확하게 좀 조준하시는 분인데 첫 문장부터예요. 첫 문장부터. 뭐 별거 아닌 문장이어도 갑자기 그냥 내가 거기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서수 작가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네. 사실 그렇게 상황이 뭐 희망적이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런 청년들처럼 20, 30대 힘든 청년들처럼 꿈도 있고 하지만 꿈이 있어서 뭔가 더 가난한 것 같은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 서사가 아닌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소설들인 것 같은 거야.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네네. 소설들. 뭔가 영화 속 주인공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꿈이 있거나 그걸 계속 지켜나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뭐 반전처럼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 인물들이 그렇게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 또 소박해? 인생을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싶은 거죠. 소박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관조적이고 네, 좀 어느 정도 그냥 해탈한 부분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꿈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진 않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 맞아요. 그냥 오늘이나 내일만 살 수 있으면 그 정도의 기대감만으로도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올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사실 주인공인 거죠. 근데 그게 막 깝깝하기만 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웃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조적인 농담도 있고 뭐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들이 근데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많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족. 고레다 감독이 그 가족 얘기를 많이 네. 쓰시는데 남들이 안 볼 때 내다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라는 말을 해서 되게 유명했는데 여기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내다버리고 싶어 하진 않아. 물론 가족이 다 내 짐인데 근데 내다버리고 싶지는 않은 가족들인 거야. 또 이해하고 싶고 살 수 있다면 이 가족 구성원과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막 이런 그러네. 또 몽글몽글 그런 건 있네. 감동도 또 있고 그래서 못 끊어. 이서도 작가님 소설 못 끊어요. 마치 가족 같네요. 맞아. 그렇다. 저는 읽은 소설을 다시 읽거나 하진 않잖아요. 잘.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라도 가끔 펼쳐보고 싶어. 잘 있니? 막 잘 지내니? 어머. 안부를 물을 수 없으니까 그냥 책을 다시 읽는 걸로 좀 안부를 듣고 싶은? 세상에 이런 일. 작가 러브레터 보낸 거 아니에요? 약간 너무 작가님한테? 좋잖아. 말하면서도 너무 좋았어. 내 스스로가. 거의 그 지금 신간을 기다립니다. 그거 쓴 거야 거의 지금. 편지. 감히 제가 썼습니다. 썼어 지금 말을. 제가 읽은 책은 이주란 작가님의 단편집 별일은 없고요입니다. 언니한테 이서수 작가님이 있다면 저한테는 이주란 작가님이 제 취향을 많이 저격하는 소설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주란 작가님 소설에는 대체적으로 뭔가 한 곳에 오래 고여 있거나 힘겹게 나아가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근데 그 힘듦과 고통을 오롯이 일단 혼자 견뎠다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겠다 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 시간을 겪은 이전의 시간에 주인공이 분명 외로워 보이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끼어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항상 곁에서 뭐 다정하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없었어. 근데 내가 힘든 이후의 시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사이가 소원했던 엄마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동창, 그러니까 느슨한 연결이었던 동창들, 그러니까 뜻밖의 인연들, 뭐 동네 이웃일 수 있고 나와 평소에 아주 긴밀하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삶에 등장하면서 이 주인공도 은근히 다시 자기 삶으로 좀 회복이 되는 유의 소설이라는 것을 이거를 읽으면서 약간 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작가님이 이런 유의 소설을 쓰셨구나라는 게. 근데 그게 첫 번째 단편집에서는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비극적인 문체나 상황으로 쓰여졌다면 이번 소설집은 너무 맑고 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상황과 결말이어도 읽는 마음이 훨씬 더 밝고 좋았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나눠주는 미약한 온기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남은 삶을 충분히 살아가게 하는 딱 그 정도의 온도예요. 막 대단한 사랑과 희망이 있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문제가 뭐 아주 해결되지도 않지만 근데도 약간은 괜찮다의 마음으로 결말이 귀결되는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읽으면서 좋았습니다. 작가님은 좀 내 친구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 친구의 친구 얘기 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읽을 때. 그래서 내가 엄청 가까운 친구는 아닌데 맞아요. 좀 한 달이 걸쳐 있거나 막 몇 번 안 본 사람 얘기를 좀 쓰는 느낌? 그래서 이 주인공들을 위로하는 사람도 딱 이런 지점인 거예요. 맞아. 그게 너무 맞아. 되게 처음에는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이제 문학 소설 안에서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서로 긴밀한 편인데 작가님의 소설 안에서는 이 주인공도 나랑 거리가 먼데 주인공과 함께하는 친구들도 주인공과 거리가 먼 거야. 맞아. 근데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잘 이렇게 배치하는 게 너무 맞아요. 신기하고 작가님의 특징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작가님이랑 친해지려면 좀 오래 걸리겠다. 아니면 안 친해져야 친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어. 약간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친구는 아닌데 그냥 아는 정도일 때 그럴 때 뭔가 주고받을 수 있을 수도. 그럼 요 정도 거리에서 작가님한테 닿았으면 좋겠다. 내가. 제가 읽은 두 번째 책은
유유히 출판사에서 나온 엔솔로지 에세이 여행의 장면들입니다. 10명의 작가들이 이제 서로 다른 여행의 순간을 담은 에세이인데요.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즐겨 하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 에세이 자체에도 큰 흥미가 없던 편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여행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다른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행을 떠날까? 이게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한 요즘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여행 그 자체보다 더 크고 깊은 이야기가 저는 이 각각의 이야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저처럼 여행 에세이에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걸로 한번 여행 에세이의 매력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유난히 마음에 남았던 것들을 하나 좀 소개해 볼까요? 나도 있다. 좋아요. 같이 읽었으니까 어떤 작가님 거를 인상 깊게 임진아 작가님.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한국인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도 근데 거기 간 한국인이잖아 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면서 여행하는 편인데 네. 그럼에도 너무 많은 음식점 같은 데 한국 가면 같은 맛집. 그러면은 이게 한국이야 뭐 일본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쓴 글인데 진아 작가님의 일본에 오래 산 친구가 있는 거죠. 한국인 친구. 그 친구는 본인이 한국인으로 보여지는 거가 조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관광객처럼 보이는 게 그래도 일본 사회에 흡수되어야 했으니까 맞아. 한국인인 걸 좀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여행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일본에서 이런 삶을 살아왔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 근데 나는 너가 한국에 와도 김밥 천국 가져가면 갈 거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많은데 가자고 해도 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뭉클하고 맞아. 그래 여행에서 한 번쯤 느꼈던 너무 그 레이더가 있잖아. 동종 찾는 레이더가 그걸 이렇게 풀어냈구나. 그러니까 너무 신선하고 감동까지 있어. 맞아요. 친구한테 같이 동행해준 친구한테 보내는 서간문은 아닌데 편지 같은. 맞아. 그 친구가 읽으면 네, 그동안 그러니까. 일본에서 느꼈던 힘듦이 좀 많이 씻길 것 같은? 맞아. 부럽.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거는 이제 서혜인 작가님이 쓰신 구글 지도와 돌봄 노동이라는 꼭지인데 이게 직접 여행하지 않는데 여행을 하는 에세이인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게 부모님이 자유유럽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럴 때 혜인님이 이제 집안에서 가족용 구글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구글 맵에 부모님이 가야 할 곳에 별표를 찍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행을 가셨을 때 약간 원격으로 어디에 계시는지 보기도 하고 그런 거를 공유하는 이 에세이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또래 부모님이 이제 IT 기기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는데 혜인님의 부모님은 또 이런 식으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어른들이구나 하는 그런 약간 감탄도 했었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분위기도 약간 읽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떠난 이후에야 내가 처음으로 뭔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을 경험한 그 일상을 쓰신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어떤 가족이 여행을 떠남으로써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내가 여행하지 않는 여행에서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그 가족임을 느끼게 하는지가 너무 이 혜인님만의 가족 이야기로 써 있어서 그러니까 여행 에세이를 읽는 것 자체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여행의 장면을 조금 훔쳐보거나 관여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혜인님이 글이 우리가 여행 에세이를 읽는 마음이랑 그게 여기에 약간 여행을 부모님의 여행을 관여하는 내가 마치 여행 에세이를 읽는 독자와 다름없는 그럴 수 있겠다. 부모님의 여행 에세이를 읽는 느낌으로. 대박이다 진짜. 언니가 소개한 진아 작가님의 에세이나 제가 이제 좋았던 혜인님의 에세이들이 다 여타 예상할 수 있는 여행 에세이와 전혀 결이 다른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이 여행의 장면들 진짜 정말 알찬 에세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그래서 휴가철에 읽으시면 더 좋고 아닌 시기에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읽은 책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이제 신간을 하나씩 소개해볼까 합니다. 신간인데 다 그니까.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빨리 읽어버린. 샬롯 맥커너히의 마이그레이션. 소설이죠? 장편 소설입니다. 진짜 진짜로 뭐가 진짜 무조건이야.
진짜 안 읽으면은 진짜 몇 번. 낭비야. 인생의 낭비 안 읽으면. 아니 새 소설 전문가예요 지금 거의. 작년 올해 책에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이란 소설을 뽑으셨는데 거의 지금 올해 소설 각이죠. 너무 일단 띠지의 문구가 완전 저를 사로잡았었는데 네. 그게 대충 지금 띠지가 없어서 대충 야생동물이 모두 멸종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마지막 남은 철새인 북극 제비 갈매기를 따라서 가는 여정.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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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으로도 너무 저를 사로잡았는데 네. 프레니라는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이 여성이 이 북극 제비 갈매기를 따라가는 여정이긴 한데 네. 세 개의 타임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현재 네. 프레니가 북극 제비 갈매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얘네가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동을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이동해서 날아가는 철새인데 이 아이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이 여자가 배를 타기 위해서는 그 어선 사람들이랑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 시대상 판타지니까 소설이니까 네네. 야생동물이 육지동물 뿐 아니라 네. 해양동물도 거의 다 멸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선이라는 어부라는 직업이 사라졌고 몇 개 안 남은 어선을 찾아갔어요. 프레니가. 그래서 그들에게 날 태워줘라. 제발. 너의 여정에 나를 태워줘라. 나는 그냥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그 새만 보면 된다. 근데 해양 동물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이들이 어부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데를 이제 찾아다녀야 돼, 이들도. 그치. 근데 새들이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는 이유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러 가기 위해서예요. 먹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새들을 자기들만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물고기의 위치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새들은. 그럼 도움이 되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한테도? 프레니가 어선의 선장 애니스에게 이런 걸 어필하면서 내가 너희 이번에 물고기 진짜 많이 잡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도 제발 태워줘. 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타임라인 현재가 있고 이 프레니가 12년 전에 남편, 나일이라는 남편이 있거든요. 남편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12년 전 타임라인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프레니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4년 전. 그래서 거기에 왜 갇혔을까?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4년 전 이렇게 세 개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걸 읽어가면서 도대체 프레니는 왜 이 갈매기를 쫓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왜 감옥에 간 것인가? 4년 전에. 그리고 12년 전에 이 남편이랑은 어떻게 뒤에 나오길래 이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드는가? 이렇게 다뤄지는가? 이렇게 궁금증을 하나하나씩 읽어갈수록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배경이 네. 동물을 보는 게 너무 희귀한 야생동물이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 만약에 발견되는 야생동물이 있다면 아직도 올빼미가 있었어? 이런 상황이야. 어떡해. 그리고 뭐 시베리아 늑대 이런 게 다 멸종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곳에서 발견되고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환희나 그 감동들 표현된 게 지금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왠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동물을 내가 마주한 기분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런 묘사한 장면들이. 근데 이 마지막 남은 갈매기잖아. 네. 철새잖아요. 그리고 북극에서 남극을 가. 얘네는 하늘길로 가. 근데 인간은 바닷길로 가야 되잖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날 것 같았을 때 하늘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오는 그 광경. 근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선두에 누가 있으면 뒤에 또 이렇게 다 따라오잖아요. 그거를 바라봤을 때 이 여자를 태우는 걸 그렇게 반대하던 선원들도 그 장면에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이 프레니와 나눌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프레니가 왜 저렇게 남극까지 가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때 그들이 진짜 친구가 되고 프레니도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원래는 반하는 서로의 관계를 입장이 하는데 원피스 같은 동료가 되라. 된 느낌도 있고 마지막에 진짜 눈물이 전철에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진짜 막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안았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저의 신간은 김금희 작가님의 에세이 식물적 낙관입니다. 이제 씀에서는 많은 책들이 느리게 구간이 돼요. 그래서 6월 초반에 나온 이 에세이도 어쨌든 신간의 범주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김금희 작가님의 어떤 정원 생활과 식물을 가꾸는 일상을 볼 수 있는 에세이인데요. 막 엄청 큰 대단한 정원을 갖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고 내 방에서 키우고 약간 식집사의 느낌으로 살고 계셨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작가님 약간 서재처럼 쓰는 방에 식물이 33개나 있다고 해요. 오. 거기는 그냥 거의 약간 온실 같은 느낌이 아닐까? 방이 크신가 봐. 그 생각은 내가 못했네. 커야지. 나 내 방으로 생각했지 뭐야? 김금희 작가님 방 커야지. 이게 상상력이 부족해. 내 방을 투영했어. 그래서 안 크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군집일까 생각했는데 여유롭게 33개가 네,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러고 또 여유가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고 근데 이제 작가님의 이제 이 에세이에서 하시는 여러 메시지들이 뭔가 식물은 분명히 인간의 돌봄을 필요로 한 존재지만 약간 자생적으로 자란다는 느낌이 드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책방에 식물 기를 때마다 기른다는 느낌보다는 얘네가 알아서 자라. 언제 이렇게 자랐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가끔은 무서울 정도의 맞아요. 생명력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는 존재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식물을 돌보는 모든 분들한테 한 번쯤은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이고, 그거의 매력을 느끼면 계속해서 식물을 늘려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저는 요즘 조금 느끼고 있는데, 그걸 작가님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식물에 좀 애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고 또 좀 마음이 쾌적해지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고요. 그리고 이 식물적 낙관이라는 제목에서 이 낙관이 뭔가 식물적 낙관이라고 하면 막 너무 요란하거나 낙관에 대해 막 자신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식물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딘가에서 이제 알아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태도가 글에도 잘 나타나 있어서 시간을 내서 각 잡고 한 권의 책을 읽기보다는 그냥 곁에 두고 뭐 주말에 차 한잔 마실 때 하나 읽을까? 약간 괜찮은 좋은 거 나한테 해주고 싶을 때 요거를 하나씩 읽으면은 내가 괜찮은 삶을 지내고 있구나, 나를 잘 돌보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무언가도 돌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채울 수 있는 에세이 같아서 신간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2월 세 번째 책방 로그를 마무리했는데요. 7월에는 조금 새로운 좀 특집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 때 읽기 좋은 책들을, 꼭 어디론가 가지 않아도 이 자기만의 휴가 시간을 확보하는 분들이 분명히 여름에 있을 테니까 그럴 때 두루 읽기 좋은 책들을 각자 좀 컨셉추얼하게 기획해 봤으니까요. 그거 기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7월에도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